이제 8월 거는 아직은 이제 무역 수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7월 거까지 이제 대중국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월 거의 한 10일까지도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어졌다고 해서 4개월 연속 적자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원인부터 좀 한번 짚어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그 중국 내에 그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이 제일 커요. 그래서 4월, 5월 2달 동안 문 닫았다가 6월 달에 뭐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화하는데 뭐 보름 한 달 이상 걸리죠. 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그 사이에 섰다고 하면 그거 회복하는데 또 이제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아마도 7월까지는 그 중국의 생산 공장 가동 정상화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뭐 중국으로 파는 것의 전체 88%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수출은 당연히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크고, 두 번째 적자가 왜 이렇게 나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반도체고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를 포함한 원자재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못 돌리게 되니까 한국의 첨단 반도체는 이것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우리로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소위 말하는 로엔드의 저가 반도체는 우리는 수요가 왕성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무역 흑자가 크게 줄어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뭐 리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뭐 흑연, 망간, 코발트 뭐 이 원자재라고 이름 붙은 거의 모든 것들이 우크라 전쟁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도저히 공급이 안 되는, 러시아에서 공급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은 뭐 가격을 30배씩 막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중국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그러다고 해서 우리는 최종 제품이나 중간재가 저쪽으로 가는데, 네. 이거 가격은 예를 들어서 소재 가격이 30% 뭐 10배 올랐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로 봐서는 원자재의 수량이 아니라 네. 가격의 급등의 증가가 한국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폭이 이제 왕창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28년 만에 이게 적자 났다 4개월 연속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이 공장이 정상 가동되었을 때, 그래서 적어도 4, 4분기 들어서도 이제 이런 현상이냐 하는 것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우크라 사태가 뭐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중국산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툭 떨어지면 그때도 우리가 적자를 보냐, 요걸 보고서 이것이 구조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석 달, 넉 달의 무역 수지 적자는 그런 두 가지의 조금 이벤트성 이런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로서는 뭐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대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그래서 적어도 4, 4분기 정도 중국의 공장 가동 정상화,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들의 안정화 이후에도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건 우리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한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산업 이전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네. 30년 동안 이게 흑자를 보이던 것이 3개월, 4개월 만에 경쟁력이 훅 떨어지거나 산업 구조가 바뀌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건 상식선에서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그 단기적인 수치에, 물론 그게 우리가 28년 만에 첫 적자이기 때문에 쇼크이긴 해요.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보고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지금 물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이게 결정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됐는데, 중국 경제는 지금 그러면 어디 꼬라박는 수준은 아닌 겁니까? 이거는 이제 총리의 말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로 보면은 뭐 정치인이나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말이 파급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네. 팩트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IMF가 예측한 걸 보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한국의 거의 1.6배 정도
금년에도 높은 것 같고 내년에는 2배 이상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 중국이 지금 성장 잠재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그 표현이 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팩트는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성장 잠재력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의 숫자를 놓고 보면 네. 중국이 미국보다도 거의 20개 이상 더 많아졌어요. 작년보다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정말 성장 잠재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의 문제는 그것은 정치인의 그 또는 이제 이쪽의 어떤 레토릭보다는 돈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으로 빠지냐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 자금은 이번 달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들어가요. 금액에 다관은 있지만 순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없다고 하면 주식 투자야 뭐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지만 FDI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면 금년 들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7월 달까지인가 데이터를 봐도 역대 최대예요. 가장 많은 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거리를 둬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네. 이게 정확한 팩트를 보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팩트를 쭉 체크를 해보면 이 전 세계 돈들이 여전히 중국으로 몰리고 있고 절대적인 그 성장의 숫자 이걸 보더라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 한국은 어떡할래? 한국은 중국보다 성장이 낮은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이 성장률 또는 성장 잠재력의 하락 이것은 좀 너무 과한 표현을 또 그리고 굳이 설사 중국이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꼬라박는다는 표현.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성장 잠재력이 꼬라박든 뭐하든 그것은 중국의 총리가 걱정할 일이지 뭐 한국의 총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련되는 것을 할 때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우리의 주장이나 논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중국이 싫은 감정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속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네. 이 적일지라도 미워하지 마라. 적을 미워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네. 판단력이 그려져서 오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게 우리가 그 정서를 너무 앞세우면 거기에 돈 되는 것을 이제 안 보거나 못 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심플하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사장님, 회장님들이 가장 많이 타는 벤츠 S클래스가 어디서 네. 제일 많이 팔리냐. 그럼 그게 벤츠의 고장인 독일도 아니고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네.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독일이고 4등이 우리 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 세계의 럭셔리 카가 중국에서 다 팔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니까 2.7%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봤을 때 2.7%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면 그쪽이 어떻게 좀 많이 대서특필이 되고 막 긴장하는 뭐 그렇지 수준입니까?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물가가 낮냐 하는 건데 이것은 물가 산정 기준이 낮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 음식료의 GDP 가중치가 거의 32%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크다가 보니까 이게 음식료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CPI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료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중국은 인당소득 12,000달러에 아직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엔겔계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는 음식료의 비중이 높은 것이고,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공산품이나 부동산의 포션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5.5% GDP인데 CPI가 2.7이라고 그러면 이건 충분히 견딜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지금 2007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보거나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게 중국이 작년 말만 해도 이제 제로 CPI가 또 마이너스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 돈 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의미는 제가 본 얘들이 CPI가 2.7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대신 그게 금융통화정책에 있어서 이게 대대적인 확장 정책을 뭐 당초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거나 조금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이제 재정 정책을 왕창 써가지고 GDP를 맞추는 전략 네.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이미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을 더 푸는 것보다는 물론 돈도 일정한 부분 풀지만 재정 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경기 부양 쪽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은 이제 맞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7% 정도 갖고서는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하려고 지준율이나 금리를 언제 낮춰야 되냐 그걸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스탠스는 정반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걸 테고, 그러면 요게 우리나라 뭐 경제나 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 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중국이 금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최대 관건은 소비 진작이에요. 소비가 중국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제로 겨우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중국의 GDP에서 소비의 기여도가 65%나 돼요. 그래서 이게 뜨지 않으면 뭐 숫자 못 맞추는 거죠. 네. 그러나 소비는 심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나쁘고 거의 2달 반 동안 문 닫아놨다 나왔기 때문에 소비가 빨리 회복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국이 하반기에는 이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GDP 숫자도 맞추고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SOC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그 SOC 투자가 중국은 예전 같으면 뭐 절도 도로 항만 뭐 여기에 주로 꽂혔지만 이번에는 전부 IT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이 보고 있는 첫 번째는 IT 인프라가 가장 이제 중요한 대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를 그렇다고 해서 진작시키지 않는 거냐 이건 아닌데 소비 진작을 시키려고 하면은 중국도 지금 우리는 뭐 에게 그러지만 중국도 지금 소비의 최대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를 이걸 팔리게 하면은 그 전 단계 산업인 이제 철강 산업, 기계 산업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차가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뭐 2만 개 이상의 부품이기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이게 효과가 있게 되고 또 차 사고 나면 이제 차 타고 놀러 가고 밥 먹고 쇼핑을 하게 되니까 소비 산업이 이제 같이 좋아지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은 역시나 자동차 산업을 가장 주의 있게 봐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자동차 중에서 중국은 이왕에 파는 차면 전기차.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대적으로 그 우대 조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으면 숫자 못 맞춰요. 그래서 GDP의 거의 한 30% 연관 효과까지 합치면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의 1선 도시 뺀 나머지 2선 도시, 3선 도시에서 소리 내지 않고 대대적으로 이게 부동산 경기 부양책 그 사이에 막거나던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2주택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외지인들이 그 집을 못 사게 하는 것 이런 제한 다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부동산 업종들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고 보자면 중국이 어쨌거나 뭐 중국 사람들이 옷은 뭐 허술하게 입어도 먹는 것은 뭐 정말 럭셔리하게 먹거든요. 이게 중국이 최근 2년 반 동안에 이게 이동도 안 되고 여행도 못 가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분노의 소비가 나올 때가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장이 정상화되고 GDP 숫자가 이제 5% 이상 나오게 되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제 이거 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료를 포함한 특히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중국은 이제 식당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이 뭐 주가가 뭐 대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식당 먹는 것 산업들
이게 한 네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꽂자고 반도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경기 엉망진창인데 반도체를 왜 보냐고 그러는데 지금 칩4든 뭐 이게 미국이 대대적인 반도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의 타겟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 칩 플러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주가는 올랐어요. 반도체 주가는.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국 산업부터 육성해 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얘기로는 그 28나노 네.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부품, 장비, 기술 이것도 다 이제 브로킹을 하겠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국산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14나노 정도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4나노, 28나노 정도에 만약에 브로킹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뭐 이런 회사들이 그게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어느 나라에서든 이제 기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산을 해야 되고 그 국산화에는 정부의 이제 대대적인 자금 지원, 정책 지원, 인력 지원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중국 안에서 봤을 때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우리 산업 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요즘에 그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그 중국 쪽에서 러브콜이 많이 온대요. 한국산 장비가 가성비도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쪽으로 그러면 이제 수출이 줄어드는 거냐, 막 이런 염려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한국은 조심하는 거죠. 지금 제재하겠다는 게 아닌데. 네.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조사하고 왜 했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페널티가 올까봐 수출이든 뭐든 자제하는 거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경기 회복하는 것하고 한국의 경기 회복하는 것은 이미 괴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국산화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브로킹 때문에 한국이 아직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걸리면 어쩔까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이 자제하거나 이제 겁내하는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같으면 중국이 경기 회복했을 때 한국은 2배, 3배 레버리지를 이제 갖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지금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 중국은 오히려 페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이 이게 좋지 않다 그러면 중국의 화장품주를 사는 그런 페어 트레이딩 한국의 자동차가 이게 중국에서 이게 퇴출된다 또는 뭐 이게 힘들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자동차 회사를 어떻게 보면 사는 이제 그런 페어 트레이딩의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그 전 세계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물론 애국심을 갖고서 한국의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얘기긴 하지만 개인의 재테크 측면에서는 그 뭐 돈은 이게 수익을 나는 데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과거처럼 중국 경기 회복에 한국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주를 바로 찾아서 이게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외교장관 회담 하면서 그 중국 측에 요구한 것 중에서 뭐 2+2 회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또 보여지는 것 하나가 네. 한한령 해제해 줘라. 네.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 뭐 오락 엔터 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게 해줘라. 뭐 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또 이제 거기 관련되는 이제 그 산업이나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게임 엔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국이 그걸 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걸 자꾸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메이크 센스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사드 사태 이후에 최근 뭐 6년 동안에 중국 관광객 갖고서 밥 먹고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한국이 망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의 컨텐츠 엔터 산업이 아니 BTS가 오징어 게임이 우영우가 카터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수십억의 인구들이 이걸 보고 열광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네. 정말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매달려서 이거를 왜 안 해주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하수죠.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면 중국이 오히려 그것이 보고 싶어서 오게 하는 것이 그게 전략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그런 이제 한한령의 해제 같은 것이 물론 이제 그 이미지나 뭐 이제 이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과연 실리가 얼마냐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컨텐츠 뭐 음악이니 오락이니 영화 뭐 TV 프로 이거 팔아서 중국에다가 5조를 버나요? 10조를 버나요? 그 규모가 우리가 중국에 뭐 1,200억 불, 1,300억 불어치를 수출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품목을 갖고서 중국과 협력하고 할 것을 가져야지 6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중국에서 먹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 6년 사이에서 바뀐 것은 중국이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가요. 네. 거기서 전 세계 브랜드 제품을 다 받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 전 세계 면세점에 들어있냐는 거죠. 한국의 옷 이것이 전 세계 명품점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눈높이가 이미 바뀐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게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대발의 아버지부터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랑이 뭐길래. 그렇죠. 정말 그때 시대를 다시 가서도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중국의 틱톡이라든지 아이치니 뭐 이런 것에 들어와 있는 컨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중국은 전 세계 컨텐츠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설사게 열린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한류의 특수는 지금 열었다고 해도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낮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중국과의 그 전략에서 이제 중국의 변화된 상황 이걸 좀 체크하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드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2년 반 동안 중국을 가보지 않았고 이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억이나 어떻게 보면 생각은 2년 반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사이 세상 홀랑 다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냉정하게 이 중국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파악을 하고 우리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또 아시아의 꼭대기에 서가지고 그 사이 변화가 뭔지를 보고서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긴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또 다음번에 또 중국 이슈는 계속되더라고요. 뭐 끝나진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